자,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우의 여우 기담 첫 번째 저의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 첫 번째 이야기는 제목을 제가 산속 검은 남자들로 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2년 전, 3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플랫폼에서 혼자 흉가를 다녔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이제 거기 같은 흉가에는 그냥 차를 대고 갈 수 있는 흉가가 아니고,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산을 관통해서 한 2km 정도, 한 10분가량을 비포장도로 같이 돼 있는 곳을 올라가야 됐었어요. 제가 또 멍청하게도 그때 당시에 또 스포츠카 아닌 스포츠카를 또 타고 흉가를 다니는 정신 나간 짓을 해가지고, 차체가 너무 낮고 소리도 너무 커서 거기를 차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차를 아래에 주차를 하고 장비를 메고 20분가량 총 한 3km 정도를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 곳이었었어요. 솔직히 여기를 한 3번인가 4번 갔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흉가 위치도 않는 데가 많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재탕을 사골처럼 엄청나게 했던 곳인데, 이곳을 이제 제가 장비를 챙기고 방송을 켜고 올라갑니다. 그때가 아마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인 흉가를 가기 전에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양쪽에 펜션이 있었어요. 폐펜션. 그러니까 폐펜션이 두 채가 3층짜리 건물인데 두 채가 같이 뭉쳐있는 곳이 있었어요. 중간 지점에. 여기 한번 들렸다 갈까? 올라가는 길에 어차피 뭐 밑좌 본전이니까 여기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뭐 그때 당시에 또 날씨가 더웠을 때라 풀이 엄청나게 우거지고 벌레도 엄청 많아가지고 어떻게 뚫고 갔는데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뭐 캡스다 뭐다 이런 게 붙어져 있긴 한데 엄청 오래돼 있고 안 쓰는 것 같고 유리 창문이 다 깨져 있었고,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가야 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일반 흉가처럼 뭐 다 깨져 있고 뭐 이불들 있고 난장판 돼 있고 또 체험단 분들이나 뭐 일반 분들도 오셨던 그런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거 없는데 뭐 별거 없네 뭐 없네 그러면서 또 허세를 떨었지. 허세 떨면서 1층 안에 있는 어떤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UV 후레쉬가 있었거든요. 바닥에 뭔가 끌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창문 쪽으로. 그래서 이거 뭐지 핏자국이야 설마? 근데 핏자국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UV를 딱 켰어요. UV 후레쉬를 딱 파란 조명을 딱 켰는데 그 자국이 있는 곳을 싹 비추는데, 이게 UV 후레쉬의 핏자국 같은 거는 반응이 오거든요. 뭐 검게 나온다던가 흰색으로 좀 변형돼서 보인다던가, 그 창문 쪽으로다가 쭉 끌려간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창문이 다 깨져 있었는데 턱이 이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끌려서 창문 바깥으로 나가는 흔적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근데 핏자국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뭐 더 둘러보자 하고 둘러보면서 다른 방에 갔는데, 그 방에 그 제일 큰 캐리어 있죠. 용량 제일 큰 캐리어. 그 캐리어가 딱 방 구석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될 정도로 깨끗해 보이는 캐리어가 하나 거기 딱 있는 거야. 진짜 무섭잖아요. 지금 생각하는데 또 소름이 돋는데, 그 산속에 나 혼자 있고 핏자국 같은 흔적도 있고 끌려간 흔적도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캐리어가 있고 해서 캐리어 쪽으로 갑니다. 캐리어 쪽으로 갔어. 근데 여기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혹여나 여기서 범죄 사건이나 사건이 있었더라면 덤탱이 쓸까봐 방송도 그대로 보여주면서 장갑을 꼈어요. 혹시나 내 지문 같은 게 거기 찍힐까봐. 그래서 딱 UV 후레쉬로다가 캐리어를 딱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손잡이 부분, 지퍼 부분에서 그 손자국 비슷한 뭐 핏자국 비슷한 게 쭈쭈쭈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핏자국인 거예요. 먼지다 뭐 약품에 대한 그런 자국이 아니라 무조건 핏자국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다가도, 저희가
유튜버잖아요. 거기까지 가고 그걸 찾았는데 또 이거 안 열어보고 뭐 하면 또 이거 뭐 주작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제가 그걸 열어본다고 열라고 해요. 이제 그 캐리어를 눕히는데 대형인데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눕히려고 딱 흔드는데 뭐가 안에서 덜컹덜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내용물이 있으면 흔들리는 것처럼 뭔가 안에 있어.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 거야. 내 비밀번호가 캐리어에는 찍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다 잠겨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형아들 안 열린다고, 이거 뭐 억지로 열 수도 없고 일단 그냥 가야 될 것 같다 해서 거길 부랴부랴 빠져나왔어요. 헌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부랴부랴 빠져나와서 최종 목적지인 제가 가려고 했던 흉가로 올라갑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올라갔어요. 이제 너무 힘들게 소름 끼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가 진짜 깜깜하고 양쪽 풀이 엄청 우겨지고 다 산이에요. 낭떠러지. 그래서 올라가서 딱 도착을 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저거 뭐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보셨던 분들도 난리도 아니었죠. 그 안에 뭐 시신이나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에이 설마. 근데 이런 외딴 곳에 누구 하나 죽어도 모를 것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당연하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일단 뭐 그건 그거고 일단 뭐 조심해서 헌팅을 하자 해서 이제 본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 본 건물이 뭐냐면 4층짜리 건물에 지하 3층까지 있는 건물이었어요. 되게 큰 약간 기숙사 같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숙사 같은 건물인데 이 건물에 이제 원래는 제가 헌팅 방식이 지하는 맨 마지막에 가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지하를 먼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아들 나 오늘 지하 3층부터 훑으면서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해서 지하 3층까지 내려갑니다. 지하 3층에 내려갔는데 이 지하 3층 같은 경우에는 또 신기하게도 뭐가 있냐면 창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지하 3층에도 뭔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교실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의자가 되게 많고 테이블이 깔려있는. 딱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구조는 앞문 있고 뒷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서 야 여기 진짜 소름 돋는다. 여기 뭐가 있고 뭐 있을 것 같은데 뭐 나올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카메라를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채팅창이 폭주하는 거예요. 문 쪽에서 불빛 이러는 거예요. 주작하지 말라고. 주작이네, 얘 주작했네, 누구 데리고 왔네, 누구 기다리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냐고. 여러분들 나 차 타고 온 것부터 다 보지 않았냐. 무슨 불빛이 어디에 보이냐. 내가 들어온 뒤쪽에서 불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 안 되잖아. 나 혼자 왔고 방송을 켜고 이동 방송부터 시작해서 다 왔는데 무슨 불빛이 있냐 해갖고 제가 뒷문으로 해서 불빛이 있는 곳으로 다 나갑니다. 불빛으로 있는데 나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딱 이동을 하는 순간 쇠파이프 있죠. 쇠파이프 탕탕탕탕탕탕 치면서 계단 위로 뛰어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탕탕탕탕탕탕탕 소리 나면서 두두두두두 올라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와, 그때부터 패닉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이게 사람이 진짜 당황하면 아는 길도 못 찾더라고요. 그때 느꼈는데 바로 앞에 올라가는 길 놔두고 막 길 못 찾아가지고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다가 1층을 올라왔어요. 나갈 수 있는 현관으로. 그때부터 이제 좀 막 소리 질렀지. 야, 누구 있으면 나오라고. 누구 있으면 나와요. 뭐 방송하시는 분이면 인사해요. 체험 다니시는 분이면 인사해요 하면서 입구로 나오는데 와,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아니었고 사람이었고 그 입구 현관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또 탕탕탕탕탕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쇠파이프 소리가. 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산속
중앙 꼭대기고 아무도 없고 핸드폰 수신도 잘 잡힐까 말까 하는 곳이에요. 또 내가 차까지 가려면 이 산길을 뚫고 20분가량을 걸어 내려서 뛰거나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미친듯이 뛰었어요 진짜. 와 이거 안되겠다, 장비 매면서 뭐 화면 각도 상관없이 그냥 뛰어내려갔어요. 뛰어내렸는데 어느 순간 이상한 거예요. 발소리가 2개가 들리는 거야. 내 발소리 외에 다른 발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잠깐 걸어봤어요. 걸었더니만 또 걷는 소리가 또 들려. 내가 뛰면 또 뒤에서 뛰는 소리가 들려. 걸으면 또 뒤에서 걷는 소리가 들려. 하고 보니까 뒤에서 검은 모자에 검은 마스크에 검은 옷에 쇠파이프를 든 사람이 저 멀리서 내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거야. 내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아 누가 따라온다,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그 와중에 내가 그때 당시에 뭐 매니저고 뭐가 있어요. 112를 핸드폰에 눌러놨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진짜 누른 상태로 또 뛰었어. 뛰어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5분가량 뛰어내려갔을까? 갑자기 그 산속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풀숲에서 또 온 검정색으로 다 입은 사람이 쑥 나오더니만 내가 뛰어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뛰어내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날 따라오지도 않고 그냥 딱 쑥 나오더니만 나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멈춰서 가지고. 그러더니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랑 합류를 해서 또 따라 내려오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뭔가 일이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계속 뛰었어요. 너무 힘든데 막 발 삐어가면서 차까지 내려갔습니다. 차까지 내려갔는데 차에 타자마자 장비를 던져놓고 핸드폰 거치도 뭐고 아무것도 안하고 차 문부터 잠갔어요. 차 문부터 잠갔는데 와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나도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걸 신고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외지고 두고 올 사람도 없고 도움을 줄 사람도 없어요. 문 잠그고 한 5분가량 있었나? 막 채팅에 막 난리 나고 막 신고해라 빨리 가라 하는데, 그 와중에 검정색 옛날 스타렉스 있죠. 지금 신형 스타렉스 말고 예전 검정색 스타렉스가 내 차 옆에 쓱 오더니 딱 쓰는 거야. 저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차가 딱 오자마자 숨었어요. 아래로 이렇게 숙여가지고. 여러분들 막 옆에 뭐 이상한 차 왔다고 난 지나가는 차인 줄 알았지. 지나가는 차인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서서 안 가는 거예요. 썬팅도 얼마나 진하면 안에 누가 탔는지 보이지도 않아. 누가 탔고 몇 명 있는지도 보이지가 않아. 아 어떡하지 하다가 뭐 어떡해 도망가야지. 시동을 걸고 도망가자 해갖고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제 차가 또 소리가 엄청나게 컸었어요. 왕 하면서 시동을 걸리고 그 차가 옆에 서 있었는데 나갔어요. 그냥 뭐 막말로 차를 막고 얘네가 뭐 창문을 깨고 하지 않으니까 난 빨리 이 현장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그 차를 등 뒤로 큰 길로 나갔어요. 근데 여기가 큰 길이라고 해봐야 시골 같은 산동네여서 작은 골목을 지나서 어느 정도 나가야 큰 길이 나오고 번화가가 나오고 경찰서가 나오는 구조였어요. 그 왕 하면서 가는데 룸밀러로 뒤를 보는데 그 차가 따라오는 거야. 간격을 두고 따라오는 거야. 안 되는데 진짜. 여러분들 이거 뒤에 차 아까 나 보던 차가 날 따라온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때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스포츠카였고 아무리 저 차가 빨리 달린들 내가 빨리 달리면 못 쫓아오겠지. 저 차를 빨리 떼어내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런 도로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되지만 난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엄청 빨리 달렸어요. 와 하고 막 하고 막 그냥 막 엄청 빨리 가서 가는데도 저 멀리서 계속 따라오는 거야. 가다가 이제 큰 길 나오고 경찰서 쪽에 다 와갈 때쯤 안 보이더라고 그 차가.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따로 신고는 안 했어요. 신고는 안 하고 아 이거 뭐 어떡하냐, 뭐 이런 일이 왜 있냐, 저 사람들은 뭐고 그 시간에 쇠파이프를 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며, 그 산속에서 나와서 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뭐며, 서로 간에 무전을 쳤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려가는 길 시간을 알고 타이밍을 맞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나한테 불빛을 안 알려줬더라면 나는 저 사람을 몰랐을 거고 뒤통수를 맞았을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게 되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끼치고 제가 미친놈이었던 게 뭐냐면, 다음날 여길 다시 갑니다. 왜 가냐, 그 캐리어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제 갔던데 다시 갑니다. 그 캐리어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갖고 갔냐면 그거 있죠, 그 자물쇠 같은 거 자르는 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철물점에서 사갖고 가요. 저거 안 열리면 내가 잘라서라도 열어보겠다. 그리고 내 위치를 아는 사람한테 주소를 알려줬어요. 혹여나 방송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거나 시신이 발견된다고 하면 너가 나 대신 신고를 해줘라. 제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펜션 쪽으로 다시 갑니다. 또 몸 엄청나게 가볍게 갔었어요. 장비며 몸에 안 갖고 가고 오늘은 확인만 하겠다 하고 그 펜션 쪽으로 또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뭔가 좀 느낌이 너무 쎄한 거예요. 느낌이 너무 쎄해가지고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그날은 3단봉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 또 입구 쪽에 딱 들어가서 그 펜션에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뭔가 하루 만에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어질러져 있었고 뭔가가 다 부셔져 있었는데 뭔가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 문제의 캐리어가 있던 방으로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캐리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루 만에 그 캐리어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 이게. 흉가에, 그 엄청 오래 방치돼 있던 흉가의 캐리어가 하루 만에 없어졌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 뭐 여기 하루 만에 누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거고 해서 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위층에 딱 후레쉬를 딱 비췄는데 그거 있죠, 위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앉아서 안 보이게끔 보려다가 뭐 이렇게 딱 쳐다보려고 할 때 뒤로 싹 숨는 것 같은 거, 그림자만 남게끔 싹 봤는데 뭐가 뒤로 쑥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 확실히 봤었으면 사람인 줄 알고 뭐 판단이 됐을 텐데 싹 사라지니까 이게 귀신이야 사람이야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봤냐고 방금 검정색. 근데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야. 근데 귀신이 그렇게 영상에 그렇게 찍힐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위에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있으면서 EMF 꺼내보고 하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먼지가 엄청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 거기에 어제는 없었던 엄청나게 큰 발자국이 위로 올라간 자국이 찍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알았죠. 저거 사람이다.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하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그 끌려갔다고 보였던 방 있잖아요. 그 뭔가 끌려가서 창문으로 끌려간 것 같은 핏자국이 있었던 그 방. 그 방으로 다 냅다 가서 후레쉬 비춰서 확인을 하면서 보여주는데 머리카락이 창문 틈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위쪽으로 다 딱 넘어가는 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문 턱. 거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뭉텅이가 있는 거야. 안 되겠다 형아들, 이거 안 되겠어요, 저 갈게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위험해요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서 차로다가 와서 다시 복귀를 해요. 여기서 다시 드는 생각이 뭐냐, 이제 차에 와서 생각을 해봤죠.
어제는 캐리어가 있었고 캐리어가 새거였고 UV 후레쉬를 하니까 핏자국을 닦은 것 같은 흔적이 있었고, 그리고 창문 쪽으로 뭔가 끌고 간 흔적이 있었고, 이불에 핏자국이 있었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간 자국이 없었는데, 다음날 와보니까 이 모든 현장에 있던 캐리어며 자국에 발자국도 생기고, 계단에 창문 틈에는 머리 뭉텅이가 있고, 이게 어제 봤던 사람들이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목격자인 걸로 알고 나를 뭔가 해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제 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이랬고 이때 이랬고 이게 있었고 이게 이랬다, 왜냐면 제가 덤탱이를 쓸 수가 있으니까 다 알려줬죠. 이랬고 어떤 사람들이 나 따라왔고 몇 시 몇 분경에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뭐 저게 핀지 아닌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뭐 신고건이 들어온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했었어요. 하고 좀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끌고 간 흔적이 맞고 추정하는 건 성인 여성으로 추정을 하고, 끌고 간 흔적은 뭐 피가 맞는 것 같고, 뭐 일단은 저한테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줘요. 왜냐면은 일반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수사를 이런 거를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줄 그런 이유는 없거든요. 솔직히 뭐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줘요. 뭔가 뭐 끌고 간 거는 맞고 여성인 것도 맞다, 뭐 자세한 건 이야기는 해줄 수는 없다, 근데 뭐 이런 걸로다가 해서 알려줘서 고맙다. 그때 이거 뭐 다 썼거든요. 제가 있었던 일, 뭐 진술서 같은 거를 써서 보내줬었는데, 사실 말이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추후에 뭐 더 도움이 필요하거나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전화를 달라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알고 보면 그거예요. 사건 현장이었던 게 맞고, 또 때마침 제가 그날 간 날 뭔가 일이 있었던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곳에 방송을 하면서 혼자 떠드는 놈이 온 거지. 근데 거기서 먼저 섣부르게 저의 뒤통수를 안 친 게 뭐냐면, 제가 방송을 켜고 있다는 것 때문에. 왜냐면 방송을 켜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면 이 사람들의 신상이나 뭐 이런 게 들통나니까. 어차피 보는 사람은 5명밖에 없었거든요. 아무튼 결국은 제가 간 날이 그런 현장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날이고, 그 사람들은 제가 현장을 봤다는 이유로 저를 흉가까지 따라온 거예요. 위에까지 저를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거겠죠. 결론은 저는 그날 거기 흉가에서 죽을 뻔했고, 방송을 안 켜고 답사로 갔다라면 아마 그때 죽었을 거고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흉가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 산속 검은 남자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산속 탐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일 때 겪은 일입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여름방학에는 또 놀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어디도 데려다 주지 않아서 엄청나게 심심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친구들을 불렀죠. 하지만 그때 친구들도 가족여행을 갔었고 시골에 놀러가는 등 다들 바빠서 결과적으로 2명만 모이게 됐어요. 고작 저 포함 3명 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 모여서 뭘 할지, 뭐하고 놀지 상의를 했죠. 뭐하고 놀까? 게임할까? 라면 먹을까? 밥 먹을까? 헛소리를 하면서 이제 장난을 치고 있는 와중에 그중 한 명이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저쪽 산에 탐험하러 갈래? 저쪽 산이라는 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산이었는데 드물게 등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유명할 정도로 높은 산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엔 아이들끼리 가는 건 위험하다고 어른들에게 신신당부를 들었기에 나는 일단 반대를 했다. 그러나 친구 2명이 계속 너 쫄보냐? 뭐 그것도 무서우면은 가지 말라. 우리만 가겠다 하면서 약을 올렸죠. 그 산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안 들킬 거야 라며 억지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호기심 반, 불안 반 심정으로 그 산에 탐험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도록 주스랑 과자, 목장갑, 목검 등 배낭에 챙기고 그 산기슭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슭에 도착하니 하늘은 미묘하게 흐려서 어두웠고 탐험을 그만둘까 또 생각이 들었을 찰나에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었어요. 하지만 친구 2명은 정상에서 야호를 외치자고 들떠 있었고 내가 같이 놀자고 전화까지 해서 불어낸 탓에 그만두자는 소리는 꺼내기도 어려웠었어요. 결국 우리는 그대로 정상을 목표로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산에 오르니 덥고 산길이 험하고 뾰족한 바위와 나뭇가지가 반팔을 입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까지고 피가 나고 긁히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친구 2명도 처음에는 즐겁다는 듯 대단해 쩔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샌가 너무 힘들다, 정상은 언제 나와, 정상이 있어? 그냥 내려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니 꽤 넓게 펼쳐진 공간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제 과자를 먹으면서 좀 쉬고 올라갈까 말까 더 생각을 해보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친구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A는 좋아서 저기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과자 제일 많이 먹는 걸로 하자 라고 말하고는 아까 전까지는 그렇게나 힘들다고 칭얼댄 그 친구가 엄청 빠르게 또 달려가 버렸습니다. 나와 친구 B는 미친놈 아니냐, 아까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지가 뭔가 내기를 하자고 먼저 뛰어가고 왜 저러냐 하면서 뒤를 따라갔어요. 그러자 친구 A가 와, 야, 여기 뭐 있어, 엄청난 게 있는데 하고 소리를 치는 게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A를 향해 다가갔지. 넓게 펼쳐진 공간에 다다르자 친구 A가 소리를 지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었고 신사가 있었어요. 그 신사에는 붉은색과 노란색, 파란색 등 다양한 색을 띠고 있었고 게다가 세전함 옆에는 박제된 듯한 사슴머리가 장식되어 있었고 신사에 자주 있는 커다란 방울에는 수많은 부적들이 걸려있는 등 평범한 신사로는 보이지가 않았었지. 특히 크게 이상한 것은 없었어요. 그냥 흔한 신사의 풍경. 눈짐작으로는 주변 나무보다 훨씬 커서 마치 엄청나게 큰 주택, 그런 고층 빌딩 같은 높이로 보일 정도였지. 보통 그렇게 큰 건물이 있다면 산기슭에서도 눈에 보이고 멀리서도 보였을 텐데 근데 그 신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던 거죠. 엄청 크잖아, 이렇게 큰 건물이 언제부터 있었지? 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어. 이 산 우리 집 근처라서 매일같이 보지만 이렇게 큰 신사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크면 당연히 눈에 띌 텐데 왜 아무도 모르는 거지? 하며 한동안 신사 주변을 돌며 크기에 감탄을 했지만 갑자기 친구 A가 들어가 보자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건물이 눈앞에 있는데 안 들어가 보기는 너무 말도 안 된다며 계속 들어가 보자고 이야기를 했죠. 나는 흥미롭기보다는 이상하고 기분 나쁜 건물이라고 여겼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 B도 나와 같은 의견이었는지 멋대로 들어가는 건 범죄다,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며 A를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 A는 우리를 겁쟁이 취급하며 말리는 우리를 안 들어갈 거면 나 혼자 들어가겠다 하면서 신사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친구 A는 신사 안에서 너희도 와봐. 금빛 부처님이 있어. 얼마짜리일까? 이거 엄청 비싸 보이는데? 이거 사진이라도 찍고 가자 라던가 멧돼지 박제도 있어. 와봐 빨리 들어와봐. 야 신기한 거 많아. 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죠. 나는 호기심에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친구 B가 말한 어쩐지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가 묘하게 머릿속에 남았기에 그저 친구 A의 동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흐른 뒤 친구 A는 야 계단도 있어. 야 이거 올라가 봐야지 하고 말하더니 그대로 계단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과자를 까먹으며 친구 A가 돌아오기를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A가 계단을 내려오는 듯한 낌새가 없었어요. 나와 B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지만 점점 해가 저물고 있었고 집에 돌아가야만 하는 시간이 오고 있었던 거죠. 조바심이 난 B와 저는 어쩔 수 없이 신산에 들어가 A를 데리고 나오기로 했죠. 어차피 집에 들어가야 되고 해가 저물면 길을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안에 들어선 뒤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깥의 기묘한 장식들과는 다르게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무바닥과 기둥뿐이었으니까. A가 말했던 멧돼지 박제나 금빛 부처님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야 뭐야 거짓말한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하고 화를 냈지만 문득 이상한 걸 깨달았어요. A가 올라갔다고 했던 계단이 없었어요. A가 올라간다고 외치고 올라갔던 그 계단이. 우리는 실내 구석구석 돌아보았지만 계단 같은 건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A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던 것일까?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계단이 없어? 그것도 그렇지만 A는 어디로 사라진 거야? 우리는 위를 향해 A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A는 올라간 뒤 계단을 치운 걸지도 모른다.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 억지로 스스로 납득시켰죠. 우리는 신사 밖에서 다시금 A를 기다리기로 해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무언가 이상했어요. 신사의 모습이 크게 변해 있던 것이었죠. 사슴머리나 세전암, 부적들이 묶인 방울, 알록달록하던 외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층 빌딩 높이만큼 크던 그 신사가 주변에 있는 나무 높이 정도로 작아진 상태였어요. 심상치 않은 상황에 패닉에 빠져 있는 사이 쾅! 쾅! 하는 땅울림이 들려왔어요. 겁에 질린 나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 순간 친구 B가 외쳤습니다. 신사가 가라앉고 있어. 무슨 소린가 했지만 B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야 잘 봐. 신사가 땅으로 가라앉고 있어. A가 생매장 당한 거라고. B는 계속 A의 이름을 외치며 나오라고 애원을 했죠. 울면서. 확실히 신사는 조금씩이지만 큰 소리를 내며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나도 B와 함께 A를 애타게 불렀지만 커다란 땅울림 소리에 묻힐 뿐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A를 찾고 싶었지만 입구마저 점점 땅에 묻히는 것을 보니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계속 A의 이름을 부르다가 지쳐 땅으로 꺼져가는 신사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친구 A는 신사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곧 신사는 완전히 땅으로 사라지고 말았고 남은 것은 여기저기 갈라지고 내려앉은 지면뿐. 우리는 불이 나게 산을 내려와 가까운 우리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집에 있던 아버지에게 산에 있던 일을 말한 친구 A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냅다 우리 머리를 후려치며 산에 올라간 것을 혼내냈습니다. 그리고 친구 A라니 그게 누구야? 나는 아연시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A를 모를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애인의 아버지는 오랜 친구였고
A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온다는 것도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고, 농담하지 말고 빨리 구해야 해요. A의 목숨이 걸렸다고. 나는 필사적으로 호소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모른다는 대답만 할 뿐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친구 B의 반응이었습니다. A 그게 누구야? 나는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산에서 탐험하고 내가 혼자 갑자기 뛰어나갔잖아. 나만 혼자 남아서 정말 놀랐다고. 너 괜찮냐? 나는 어지러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상해진 걸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해진 걸까? 친구 A의 아버지는 그대로였지만 어머니는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둘 사이의 아이도 A와는 다른 사람으로 마치 A를 대신하기라도 하듯 우리 집에 드나드는 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 A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B도 그렇고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아예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원래부터 없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신사가 있는 위치로 올라가 봤는데, 그때 봤던 그 풍경, 고층 빌딩만큼 컸던 그 신사, 그리고 무너졌던 그 잔해, 바닥 부셔진 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풀이 무성히 자라 있었고, 진짜 꿈이라도 꾼 것처럼 존재 자체가 사라진 상황. 저희 어머님, A의 어머님조차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그렇게 그 존재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A를 대신하기라도 하듯 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으로 되어버린 이 A. 내가 산에서 본 광경은 모두 무엇이었던 걸까요? 꿈이었던 걸까? 아니면 귀신이 장난을 친 거였던 걸까? 아니면 도플갱어가 있었더라면 내 친구는 어디론가 끌려가 버리고 귀신이 내 친구를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닐까 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산속 탐험 이야기가 끝납니다. 저주 대행 아르바이트입니다. 저는 2년 전까지 저주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회사는 심령 DVD 같은 걸 주로 만드는 프로덕션으로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그 외에도 부적이나 점술 도구 같은 걸 통신 판매로도 팔고 있었고요. 지금도 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담했던 것은 부두 계열 저주였습니다. 의뢰자에게 저주를 걸 상대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받은 뒤 부두 진흙 인형에 집어넣고 주문을 외우며 바늘로 찌르는 거죠. 모든 과정은 사진을 촬영해서 의뢰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금은 3단계 플랜으로 나뉘어져 있고 나름대로 가격이 좀 됩니다만 3개월 이내에 효염이 없으면 전액 환불까지 가능했습니다. 아마 70% 정도는 환불을 받아갔던 것 같네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2달 정도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3달째 되던 무렵부터 온몸에 심한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선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라는 진찰을 받았고요. 그 무렵부터 내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나를 피하게 되었고, 원래부터 그렇게까지 부침성 있는 녀석은 아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족관에 키우던 열대어들이 전부 죽어서 둥둥 떠있던 적도 있습니다. 뜰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말라 죽고 주변에는 바퀴벌레나 파리 같은 벌레가 드글드글했고요. 한 번은 책을 열었더니 큰 지네가 한 마리 끼어있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집이 외곽 쪽 동네에 있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부터 아버지의 모습이 점차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50대로 꽤 엄격한 회사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넘으면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돌아오시는데 손이 진흙투성인데다가 손톱 안까지 흙이 빽빽하게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큰 소리를 내면서 나가는데도 아침에 물어보면 어디 나간 적이 없다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같이 살던 누나네 3살 조카가 자다가 배를 혼자 쥐어뜯어 피투성이가 된 적도 있었고요. 물론 죄다 우연히 겹친 것이라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나도 그 무렵 매일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내가 방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7명의 사람이 나를 둘러싼 채 내려다보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들 일본식 잠옷 같은 걸 걸치고 나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내젓고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2주가량 계속 꾸었고 괴상한 일들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저주대행 아르바이트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었죠. 친구에게 상담을 했더니 점을 보는 지인을 소개시켜주겠다. 영험하다기에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죠. 아니나 다를까 저주대행 아르바이트 때문에 점점 나쁜 기운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부두 계열 저주는 본인보다는 주변에 아끼는 것들에게 재앙이 몰린다고 합니다. 나를 꿈속에서 내려다보는 7명은 나를 지키는 7명의 조상인 것 같다더군요. 나는 일주일 뒤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거짓말처럼 이상한 일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의뢰를 받고 바늘로 찌르고 진흙 인형으로 저주를 하고 있었던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저주라는 거는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의뢰를 한 사람이 아닌 나한테 피해가 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인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저주라는 거를 알게 되고 다시 그 저주를 되돌려서 반대로 저주를 걸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왔었던 찰나 바로 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따끔따끔하고 너무 답답하고 아프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다 하며 전화를 왔는데 이 가슴 통증, 따끔따끔하다, 어지럼증 이런 증상은 저희가 부두술을 걸고 사람을 저주했을 때 제일 처음 오는 증상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는데 왜 내 주변 사람, 제일 소중한 사람인 가족, 아버지가 왜 이 증상을 겪고 있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내가 저주를 건 것도 아니고 반사로 저주를 내가 받았더라면 내가 아프고 내가 저런 증상이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 가족한테.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집에 있던 항아리가 깨진다던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한다던가 갑자기 형광등이 터져서 파편이 눈에 띄어서 내가 병원을 간다던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저주를 걸었을 때의 증상들이라는 거죠. 너무 답답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의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이 증상을 이야기를 했더니 사장님은 말을 회피하듯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 뭐 저주한 게 뭐 잘못됐나? 뭐 그냥 아프신 거 아니야? 뭐 그걸 너무 저주에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면서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일을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려줬었지만 하물며 너무 답답해서 같이 일을 했던 누나에게 도움을 청을 했습니다. 누나, 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그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는 말을 했지만 누나한테 돌아오는 말은 더욱더 소름 끼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너 그만두고 계속 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사장님이 하는 말로는 저거 무서워서 나간 게 아니라 돈만 대충 벌고 나가고 저거 나가서 지가 써먹으려는 거 아니야? 하는 등 일도 얼마 하지도 않고 나간 주제에 뭘 아프다고 찾아와서 물어보냐는 등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었고, 사장님 사무실에는 너의 이름이 꽂혀져 있는 찰흙 인형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그 찰흙 인형을 발견을 했고, 그 찰흙에는 양쪽 팔, 양쪽 다리에는 못이 꼽혀 있었고, 가슴 쪽에는 심장 쪽으로 층해지는 곳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고, 머리에는 커터칼이 꼽혀 있었다. 그런데 그 인형이 끝이 아니라 그 인형 옆으로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같이 붙여진 찰흙 인형이 있었고, 거기에도 똑같이 못과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서류를 내는 게 있죠. 저희 가족 관계라던가 이런 관계인 서류를 보고 저희 온 가족을 저주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이후로 계속 저희 가족과 저는 몸 상태도 안 좋아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사고는 계속 나는 상황이 되고, 병원에서는 아무런 진단이 없었고, 애초에 저는 병원을 갈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경찰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저주, 아르바이트며 저주라는 사업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이었고, 저는 그걸 이용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증거 자료와 증거 사진들을 제출을 하고 인형들을 회수를 해왔어요. 그 사장님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같이 일하고 있던 누나는 피해가 갔을지도 모르죠. 그 인형을 회수해서 저희가 저주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한번 태우고 물을 뿌리고 그리고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고 난 이후 진짜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을 때처럼 말끔하게 이상한 일들이 싹 사라졌고, 몸에 났던 발진들, 온몸을 덮고 있던 이 발진들은 2달 정도 있다 싹 사라졌습니다. 그 후 추석날 가족끼리 근처에 있는 위패를 모신 절에 성묘를 갔습니다. 후미진 곳에 있는 무덤 주위 흙이 유골함이 보일 정도로 마구 파헤쳐져 있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셨다가 오신 아버지는 아무 기억이 없었고, 아버지 손톱에는 흙이 잔뜩 끼어 있었던 거, 아버지는 이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다 파헤쳐진 유골함, 뭔가 동물이 파헤치고 갔었던 것처럼 엄청나게 파여 있었죠. 아버지는 아직도 그 일의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계십니다. 이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저는 아무리 돈이 궁해도 솔직히 수입이 되게 짭짤하긴 했었어요. 한 번씩 정도는 다시 저주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물어봤던, 일하고 있었던 누나한테 들려온 소식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던 겁니다. 거기에 잡혀갔던 사장님은 벨트로 목을 맸고요. 다시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 않고 기억에서도 지워졌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꿈에 여러 사람이 나와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전, 사자의 저승 노잣돈. 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니고요. 진짜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주신 현실 공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2년 여름에 있었던 제보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998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가서 대학교를 캐나다에서 나왔고 직장도 밴쿠버에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민 생활은 너무 힘들었고 은근한 백인 우월주의, 항상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차별을 당하며 아프고 힘든 이민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민 도중 부모님은 한국으로 나가셨고 저는 남동생을 보살피며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이 10년 넘게 있던 집은 백인 집주인이 도박에 미쳐 저희 가족 몰래 집을 팔았고 이 사실을 모르던 저와 제 동생은 잠을 자다가 그해 첫눈이 오는 2월에 모든 짐을 주차장에 둔 채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났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저는 부모님께 얘기도 못하고 그 당시 남자친구에게 구걸하여 돈을 빌려 겨우 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당시 저의 수중에 있던 돈은 제 동생이 자기 친구에게 제 돈을 몽땅 사기를 먹어서 수중에는 단돈 2불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1,600원. 저는 동생과 살 집도 구해야 했고 식료품 등을 사야 했기에 저는 2잡, 3잡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처음에는 물 하나 사 먹을 돈조차 없어서 길거리에서 동냥도 했습니다. 겨우 방 하나 구할 돈이 모여서 아파트를 구했지만 제 동생한테 붙어 들어온 기생충, 사기꾼 한 놈이 제 동생을 구슬려 제가 번 돈을 속속 다 사기쳐서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소리도 치고 화도 냈지만 기생충처럼 붙어있는 그 사기꾼은 뱀처럼 다리를 틀고 계속 붙어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그 놈이 있을수록 제가 번 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동생한테 악마의 속삭임으로 사기를 쳐서 다 빼앗아갔고 그 탓에 저와 제 동생은 한 아파트에 오래 있을 수 없었고 6번이나 이사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라면도 먹기 힘든 상황과 진드기처럼 붙어있는 사기꾼, 그놈 때문에 저는 점점 악에 바치고 돈만 생각하며 점점 악기처럼 제 눈이 빨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도둑질, 강도질은 안 된다고 하는 다짐이 있어서 이런 이성이 남아있었죠. 하루에 단돈 1불도 있을 때가 없는 날이 많아서 길에 떨어진 돈이 없나 하고 무작정 바닥만 보면서 몇 시간이고 울면서 걸은 적도 많아요. 돈을 벌어도 사라지는 돈에 쪼들리는 현실 공포였죠. 그날은 너무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날은 재수가 좋은지 1+1 맥도날드 세트 쿠폰도 받고 다행히 일하는 호텔에서 받은 팁이 있어서 오후 11시가 넘는 시간에 동생과 먹을 햄버거 세트를 사러 나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주중이라 길에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군데군데 켜진 가로등만이 어둠 속에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저 오랜만에 음식다운 걸 먹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떠 있었고 저에게 이런 공포가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와 5분 정도 걸었을 즈음 가로등이 켜진 어느 타운하우스 집 앞에 현찰 뭉치 한 개가 고무줄에 돌돌 감겨서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가로등이 있었지만 너무 어두워서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고 저 정도 뭉치면 최소 몇천 불은 되어 보였어요. 돈독이 오른 걸까? 돈에 너무 욕심을 내서였을까? 저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청바지 주머니에 얼른 현찰 뭉치를 쑤셔 넣고 햄버거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내려 집까지 달려 누가 볼까 문을 이중으로 닫고는 주머니에 넣은 현찰 뭉치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짜 돈 뭉치였고 거기에는 알 수 없는 한자가 가득 써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도 이상하게 0이 많이 써 있었고 저는 실망과 분노에 냅다 그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짜 돈임에도 진짜 돈 같은 촉감이었다는 건데, 하지만 제 예리한 촉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때문인지 알 수 없는 힘이었을까요? 햄버거도 못 먹고 가짜 돈만 주어 화가 나는데 왜인지 이걸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서랍장 깊이 던져놨고, 이후 몇 달간 저는 그 가짜 돈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줍고 온 날, 그 이후 오른손 손목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나오고 오른손 전체가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달달달 떨기 시작했습니다. 물컵 하나 오른손으로 들 수 없을 만큼 손이 이상해서 손목 보호대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녔지만 검사 결과는 원인불명. 결국 상급 병원에서는 원인불명으로 장애인 등록을 받으라며 검사를 권했고, 오른손은 이제 예전처럼 쓸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OBOE 선생이었고, 호텔의 호스트인데 손이 떨린다는 것은 즉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악기를 듣지 못한 저는 결국 음악을 포기했고, 호텔에서는 오른손을 쓰지 않고 왼손으로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을 했지만 그 좋아하던 운전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고, 그 좌절은 제 멘탈을 바사삭 부실 정도로 커져갔습니다.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술만 마시고 20대밖에 안 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며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거지처럼 페인처럼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제 남동생이 인터넷을 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신기하네. 죽은 사람한테도 돈을 주네? 라면서 무언가를 보더라고요. 저는 힐끔 동생이 보던 인터넷 화면을 쳐다보다 동생이 보는 것을 보고 놀라서 핸드폰으로 미친 듯이 죽은 자의 돈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구글에서 제가 죽은 자의 돈을 검색하다 찾은 것은 제가 준 그 가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가짜 돈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저승 노잣돈, 지전, 죽은 자들의 진짜 돈이었던 것입니다.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 산자의 돈으로 죽은 자의 돈을 사 그것을 장례식 혹은 장례가 끝난 후 태워주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는 집으로 주워왔고 서랍에 처박아둔 것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서 소름이 끼쳤고 저는 구글에서 밴쿠버에 절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3군데의 절이 있었지만 그중 한 군데에 꼭 여기에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었어요. 저는 이곳을 본 적도 간 적도 알아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긴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 나지막한 목소리로 헬로우 하며 어느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전화 받으신 분이 스님이시냐 물어보고는 그분께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스님은 저에게 왜 그 돈을 주워왔냐고 심하게 꾸짖으면서 지금 당장 그것을 갖고 오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글에 써있는 주소대로 저는 그곳을 찾았는데 제가 본 곳은 허물어가고 공사 중인 어느 사찰 하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공사 재료만 덩그러니 있었고 불상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스님을 불렀지만 대답 대신 서늘한 기운만 느껴졌어요. 절의 기운이라기보다는 서늘한 어느 폐가의 느낌이랄까? 무언가 홀렸다는 생각에 돌아서는데 제 뒤에 승려복을 입으신 스님이 떡하니 서 계셨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인기척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스님은 저를 보더니 지하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지하로 내려가니 불빛 하나 없던 위층과는 달리 금빛의 불상과 위엄이 있는 절의 위풍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와서 3번 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였던 저는 절을 할 줄 모른다고 하니 스님께서 그를 하며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눈을 감고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정말 모르고 가져왔다고
당신의 돈을 가져와서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절을 한 후 스님은 저를 어느 드럼통에 데리고 가시더니 지전을 넣고 또 사죄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타는 지전 앞에서 그 지전이 다 탈 때까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부디 좋은 곳에 가시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저에게 2번 다시 지전을 주어서도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스님께 죄송하다며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해 욕심을 부렸다고 하니 스님께서는 나의 그런 마음이 귀신을 붙게 한다며 2번 다시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님과 함께 1층으로 올라오고 스님은 저를 문 앞까지 배웅을 해주셨어요. 문 앞에서 90도로 고개 숙여 스님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드는데 제 앞에 계시던 스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생각할 틈 없이 차로 돌아와 시동을 켰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오른손이, 그 엄청 떨리고 물컵조차 들 수 없던 오른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죽은 자의 돈을 가져간 저에게 화난 그 영가가 저에게 양밥을 준 걸까요? 아니면 그 돈을 집었던 제 오른손을 잡고 있었던 걸까요? 2023년 현재 저는 그때 갔던 그 절을 구글에서 찾았는데 그 절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조차. 과연 그 절은 원래 있었던 절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스님은 누구였을까요? 고개를 들자 눈앞에 있던 스님이 없어졌던 그 절. 아직도 그때의 미스터리한 일은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도 현실공포 제보를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초년생 때 실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만 기억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통이 생길 만큼 떠올리기 싫지만 이곳에 털어놓음으로써 짐을 덜고자 합니다. 현재로부터 약 15년 전,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마침 고등학교 2년 내내 계속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컴퓨터 쪽을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고 OA 자격증도 몇 개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친구라 마침 괜찮으면 이쪽 지역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는데 아는 친척이야 몇 분 사시지만 출퇴근이며 거주는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먼저 들었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친구의 말을 믿고 며칠 후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 얼굴에 반갑기도 하고 고등학교 추억담도 쏟아내던 중 마침 그 얘기가 나왔고 자신도 그곳에 갈 거라며 기숙사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란 그 아이의 말엔 약간의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마무리하고 식사도 하며 그날 하루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짐가방을 바리바리 싸들고 제2지하철역 앞 출구가 당도하자 그 친구가 손을 흔들며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낯익은 남자도 한 명 같이 나와 있었어요. 오느라 힘들었죠? A씨가 B씨 말 많이 해줬어요. 가시죠. 자연스럽게 제 가방을 받아들고 A와 함께 바깥 주차된 봉고차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분명 남자는 웃고 있는데 묘하게 긴장이 되었어요. 잠시 후 한 낡은 복도식 아파트의 앞에 차가 서더니 A와 저는 내렸습니다. A가 제 가방을 들어주며 익숙한 듯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정 층에 내려 긴 복도를 지나자 오래되어 보이는 현관문을 열고 짐가방을 안에 내려놓았어요. 20평이나 되어 보일까? 현관 한쪽에 긴 신발장과 왼쪽으로 보이는 작은 방, 그리고 낡은 주방과 옆에 작은 세탁실, 그리고 화장실 옆 큰 방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엔 닫혀있던 큰 방문. 친구가 두리번거리더니 한쪽으로 짐을 쓱 정리해주곤 회사로 가자며 제 팔을 당겼습니다. 지금? 일단 가자. 갑자기 바로 회사를 가자니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친구를 따라 택시를 타고 그 문제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번화가를 살짝 지난 어느 건물의 3층과 4층, 땡땡 네트워크란 글자가 보이고 입구에서부터 번잡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과 서류를 들고 움직이는 여자 사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왔어? 안녕하세요. 상냥해 보이는 한 여자가 앉으라며 권유했고 친구는 잠시 일이 있다며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쩔 수 없이 두리번거리다가 앉았는데 그 여자가 한 종이를 내밀었어요. 우리 회사입니다. 친구한테 얘기 들었죠? 뭔가 묘한 느낌. 회사 창립주의 소개부터 회사 연영 및 소개글이 쭉 보였고 한쪽으론 제품 소개란이 보였습니다. 우리 그런데 아니에요. 걱정 말아요. 어쩌지 하는 생각과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교차하는데 다른 직원들이 힐끗힐끗 나를 쳐다보고 가는 게 느껴졌고 여긴 보통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긴장한 내 표정을 봤는지 내 손에 볼펜과 수첩을 쥐어주며 내일부터는 교육이 있을 테니 너무 부담 갖지 말라며 웃어주는 여자가 왠지도 모르게 무서워졌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호다닥 자리를 피하려는데 여자가 앞장서서 장실까지 안내하겠다며 굳이 따라왔어요. 할 수 없이 칸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내 그 친구에게 문자를 하는데 몇 분이 지나도 친구에게선 답이 없고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맞다. 우리 회사 폰 잘 못 써요. 업무 중인. 마치 내가 들으라는 듯 밖에서 말하는 여자 목소리가 내 온몸에 유리처럼 박혀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보이지 않던 그 친구와 얼굴도 모르는 2명의 직원도 같이 퇴근을 했고 기숙사로 돌아와 밥을 먹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친구는 표정이 어둡고 말이 없었고 2명의 직원도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조용히 잘 본 정막이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 걸까? 두려움에 점점 숨이 막혀오는 듯 했지만 종일 조였던 긴장감에 지쳐 눈도 스르륵 감겼습니다. 몇 시간이나 잤을까 눈이 부셔서 겨우 눈을 떴는데 이미 일어난 사람들은 머리를 말리고 옷을 입고 그 친구는 밥을 볶아 도시락을 싸는 듯 했습니다. 구석에 박힌 짐 속에서 새 옷을 꺼내 입고 출근 준비를 하는 그들 무리에 껴 버스를 타나 어떻게 가나 궁금하던 찰나 어제 검은 봉고차가 와 조용히 우리를 실어 갔습니다. 대교를 건너고 신호에 걸려도 그 누구도 말이 없었고 옆에 떠오르는 태양이 조금 보이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게 더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친구와 나를 처음에 안내했던 그 여자가 같이 나와 C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면으로 보이는 광경은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밝아 보이는 표정들이 어째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자, 어제 새로 입사하신 B씨께 박수 한번 주시죠. 종교 집단도 아니지만 압도되는 분위기. 와 하는 박수 소리가 우렁찼지만 애써 짓는 미소가 힘들어질 찰나였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남자가 불현듯 일어나 앞으로 나와선 우리 능력의 C 담당님 휘하에 오신 것을 더 환영합니다. 이번에도 실적 1위 축하합니다. 하며 크게 박수를 치고 오호하는 환성이 커졌습니다. 이후 기억은 웅웅거리는 소리와 몇몇의 실적 축하 소리로만 기억이 납니다. 이후 자리에 앉아 갑자기 이어지는 제품 교육들과 강제 시식 및 설명 등이 이어지고 회사의 규율, 교육 등이 이어졌습니다. 설마 했던 것들이 확신이 되는 그 순간 그 친구를 쉬는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려 찾았지만 이미 다른 사무실로 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알아버렸어요.
그 봉고차를 운전하고 나를 반겼던 남자 직원의 일명 가드, 보안팀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싼 도시락은 자신이 먹을 것이 아닌 상사들과 모두 나눠 먹을 것임이었던 것도요. 이 사람들은 점심시간에도 따로 식당을 가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으며 점심시간에 잠시 본 밖의 풍경은 마치 열린 감옥 느낌이었습니다. 가드들이 돌아다니고 검은 봉고는 수시로 드나들며 커피를 마시는 남자 직원들이 슬금슬금 나가려 하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묘한 점심시간이 지나고 그날 오후에도 C 사무실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과거에 했으며 지금은 얼마를 달성하여 어느 등급에 있고 수익률이 얼마라는 등 믿지 못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10명 넘게 더 봐야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는 생각만 머리끝으로 뻗칠 뿐 이들을 뚫고 도망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숨겨놓았던 실체는 그날 기숙사에서 밝혀졌는데 제가 잔 그날 하루만 그들이 다른 데 있었을 뿐 그 작은 방에 여자들 6명 가량이 조르륵 붙어 자는 구조였으며 큰 방엔 가드들 포함 남자 몇이 있었고 아침마다 한 명이 그들의 식사를 도시락으로 싸 포장을 하고 그 큰 봉고에 열댓의 사람들이 말도 없이 조용히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출근을 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사색이 된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남자와 여자 직원 둘이 수근대나 싶더니 잠시 후 남자 직원이 구석 테이블에 저와 단둘이 얘기를 하자며 앉혔습니다. 여기 싫어요? 대놓고 하는 질문임을 직감한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던 남자가 펜과 종이를 주더니 말하기 싫으면 적으라고 하더군요. 빤히 저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남자는 더 보기도 싫었습니다.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는데 저거 하는 게 더 빠를 텐데. 협박인지 친절인지 모른 묘한 말투와 구둣발로 툭 제 신발을 치는 느낌에 오소소 소름이 또 돋았습니다. 펜을 들자마자 살려주세요가 아닌 저도 모르게 커터칼을 종이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는 편인데 무슨 생각인지 커터칼에 나를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날결 하나하나 슥 그리며 남자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림을 빼앗아 찢었습니다. 뭐 죽고 싶다 이건가? 어이가 없다는 듯 자리를 피한 남자가 그 여자와 다시 귓속말을 하고 마치 교대를 한 듯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자리로 와 앉았습니다. 교제예요. 하는 데까지 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 뭐하면 며칠만 하고 테스트 통과하면 보내줄게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임을 알았지만 방법이 없이 일단 그들의 요구대로 임하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교육을 듣고 제품을 먹고 그 성분을 외우고 판매법을 익히고 한계치에 도달할 즈음 그들은 모조리 폰을 빼앗아 세탁실의 어느 한 곳에 두고 주지도 않았습니다. 몰래 확인하러 들어갈 찰나 다시 뺏기고 또 뺏기고 걸리고 3일이나 지났을까? 그저 지쳐갈 무렵 지나가듯 그 여자가 오늘 밤에 테스트를 할 거라며 나와 그 친구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어쩌지란 생각보다 그저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멈춰버린 건지 그저 무한의 점만 머릿속에 찍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운명의 밤, 여자들을 내보내고 그 여자와 저 그리고 그 친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하나 없는 바닥에 문제지로 보이는 종이와 펜을 하나 놓고 그 여자가 저와 그 친구를 쏘아보았습니다. B씨, 이럴 시간에 우리 직원들 조금이라도 더 자야 된다는 거 알아? 풀어요. 답안지로 보이는 종이를 둘둘 말아 오른손에 쥐더니 한숨을 푹 쉬곤 팔짱을 껴 제가 푸는 걸 빤히 바라보는 여자. 당연히 반타작도 할 리 없었던 저는 물끄러미 제 친구를 바라보았지만 애써 고개를 돌리는 그 친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을 줬다 풀었다는 걸 본 여자가 제 펜을 빼앗아 머리에 던졌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그 여자가
문제지를 보곤 화가 난 듯이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A가 어떻게 널 데려왔는데 이딴 식으로 해?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고 이어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일어나 무릎을 꿇은 저를 발로 밀며 그 종이로 제 팔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자, 밖에선 이게 폭행이라 한다며? 나 너 때렸어. 이거 폭행이네? 협박이고. 악에 바친 목소리와 표정은 마녀의 그것 같았고 친구도 공포에 질려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야 에이, 말해봐. 얘 네가 데려왔잖아. 말해보라고. 씩씩대던 여자가 방을 나가 제 짐에서 그간에 제가 받은 교육 자료들과 명찰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찾더니 제 앞에서 찢어 구석으로 놓았습니다. 바들바들 떠는 저에게 그 여자가 조용히 귓속말을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와 방으로 왔습니다. 친구가 처음으로 제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넌 갈 수 있지만 쟨 못 가. 알아? 그 여자의 귓속말이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지만 짐과 핸드폰을 챙겨 부들부들 떨며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게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 모든 준비를 마친 저를 첫날에 그 남자가 차에 태웠습니다. 첫날과는 다른 썬팅이 지난 차에 탄 그 친구와 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첫날의 지하철역에 저와 그 친구 그리고 그 남자는 내렸고 마치 던져버리듯 제 짐을 내린 그 남자가 제 친구를 빤히 바라봤어요. 조용히 잘 가라고 입만 달싹이는 그 친구를 뒤로 한 채 왈칵하는 눈을 가리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난리가 났고 그 친구를 왜 믿었느냐며 그런데 왜 따라갔냐고 걱정 반 원망 반 다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불안한 심리 상태는 생각보다 오래갔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모든 사람들이 두렵기만 했고 어느 사람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걸렸던 건 그 친구를 향한 원망보다 마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듯한 그 친구의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친구의 소식은 알 수 없었지만 무섭고 두렵기만 했던 그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거지만 자신만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때론 귀신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이야기도 실화 현실공포 이야기고요.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홀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유독 흰 피부와 대식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르셨답니다. 가끔 두통과 호흡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큰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검사란 검사를 다 받아본 결과 암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병이죠.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치료 방법이나 약이 딱히 없다고 얼마 못 사신다는 말에 아버님께 현 상태를 알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혈이 심한 거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죠. 병원 진료와 병간호는 제가 전적으로 맡아 하며 나름 애를 많이 썼답니다. 허나 하루하루 눈에 띄게 힘겨워하시는 아버님께 어떤 것도 해드릴 수 없는 자식으로서의 무능력은 남편과 저를 불효자로 만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더는 견디지 못하시고 입원을 하셨고 며칠 후에 악화가 되어 호스피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장례 절차를 알아보라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시 아이가 어려서 집에서 드시고 싶어 하시는 반찬들을 만들어 놓으면 남편이 가지고 오고 병실에서 아버님 곁에서 간호하며 서로 간의 움직임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간호를 하며 계속 잤고요. 이 과정을 대략 4일 정도로 하고 있었던 그 날 밤, 제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쓱쓱쓱 쓱쓱쓱 옷감이 서로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간간히 나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거실을 나가보니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못 들었고 잘못 봤구나. 조금은 겁이 났지만 저도 잠을 청하는데 또 쓱쓱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거실불을 켜도 복도를 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이 소리는 계속 났습니다. 그 순간 제 옆으로 검정 한복의 밑자락이 스르륵 지나가는 거예요. 몸이 굳어서 돌아볼 수도 없고 눈을 돌릴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경직이 된 상태로 한 5분 정도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가위가 눌린 것처럼. 경직이 풀리자마자 방에 들어가 문을 꼭 잠가놓고 어찌저찌 잠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건 검은 한복을 입은 남자 둘이었고, 아버님 방으로 쑥 들어가더니 방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현관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건 뭐지 하는 순간 아이가 깼어요. 아이가 앞베란다로 걸어가더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라며 손을 뻗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을 보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까지 뻗으면서.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 아버님 돌아가셨지? 어떻게 알았지? 남편의 흐느낌에 좀 전에 다녀가셨어 라며 병원으로 애를 들쳐업고 갔답니다. 전날 제가 본 것, 슥슥슥 소리와 검은 한복 밑자락, 뭔가를 알리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 미리 데려가실 그분의 얼굴을 확인을 하러 온 건가요? 아침에 하늘을 향해 할아버지를 부르며 환하게 웃던 아이는 무엇을 본 걸까요? 아무도 없는 베란다에 허공에 대고 손까지 뻗으며 할아버지 할아버지 불렀던. 세월이 많이 지나 많은 부분은 잊혀졌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네요. 이건 우리가 아는 저승사자가 맞는 걸까요? 2명의 검은 한복을 입은 남자.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PC방. 당시 남자친구의 직업은 PC방 알바였습니다. 3개월 정도 사귄 상태였었고 30살이었어요. 그런 남자친구가 알바를 하나 더 뛰겠다며 간 곳이 편의점 알바였고, 1년에 몇 번을 만난다는 편의점 사장님들의 자리가 알바가 간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같이 가게 되어서 제가 대신 알바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장님과 남친은 각각 12시간씩 2교대로 일하고 있었고 저 역시 12시간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장님이라고는 하지만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났고 같은 게임을 하고 같은 길드였기 때문에 무지 친했었어요. 그 당시 여름이었고 새벽에 오는 고정 손님이라고 봐야 5명, 6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조그만한 PC방이었습니다. 어느 PC방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지만 컴퓨터 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작은 2, 3층에 있는 그런 PC방. 오래된 40여 대쯤 있는 P방. 노란 전등을 한지로 감싼 둥근 형태로 넓은 등이 10개쯤 달려 있었습니다. P방 알바 시작 후 새벽 손님도 거의 다 빠진 시간쯤 전 카운터의 앞자리에 엎드려서 잠시 잠을 청했는데 옆구리를 누군가 찌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친구들이 장난치면서 옆을 쿡쿡 찌르는 것처럼. 아, 뭐지? 의자 손잡이가 돌아갔나? 눈도 뜨지 않고 그냥 몰라 라는 생각과 함께 고개를 다시 반대로 돌려 잠을 더 청하는데 PC방 입구에서 종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있잖아요, 딸랑이는 그 흔한 현관에다는 열고 닫고 하면은 딸랑딸랑 거리는 그 소리, 종소리.
손님인가 하는 생각에 눈을 떴지만 일어날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고, 그냥 모든 게 귀찮았고, 그 있죠, 가위를 눌린다는 그런 기분이랄까? 뭐지? 가위인가? 눈을 떴는데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오른쪽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봤습니다. 쥐가 나는 듯한 기분, 슬슬 더 쥐가 세게 나는 기분이었고,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턱꽉 힘을 주어 다리에 쥐가 풀리고 일어났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종소리가 난 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뻐근한 다리로 일어섰던 터라 다리를 주무르며 앉았다가 뒤로 의자를 눕히고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 잠이 들었나 봅니다. 온통 깜깜한 그런 곳에 눈을 떴는데 PC방이었고 제 위로 뭔가 올라타 있었습니다. 팔은 제 목을 감싸고 있었고 뜯어진 듯한 옷들은 바람이라도 분 듯 나풀나풀 춤을 추더라고요. 검은 형체의 얼굴이 대부분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카락은 그 어두운 곳에도 보랏빛을 띠고 있었는데 점점 붉은 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기 싫어서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그보다 힘든 건 제 위에 올라탄 그 손들의 압박감,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사람이 내 손발을 잡고 목을 감싼 것처럼. 점점 숨이 조여오기 시작했고 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지를 수 없어서 바둥바둥 다리만 약간씩 올리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잠시 떴을 때 머리카락이 천장 쪽으로 붙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다가 다시 환해지는 현상을 겪게 되었고, 그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제 시선은 카운터 입구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노르스름한 점퍼를 입은 한 할아버지가 카운터 앞에 서 계셨고, 구부정한 등과 다 빠져버린 머리카락은 온통 다 하얀 그런 분이 체크바지에 뭔가를 찾으시는 듯 저를 보고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서오세요라는 말과 함께 칸막이를 2개쯤 지나서 사라져버린 할아버지의 모습. 잠이 덜 깬 것인지 꿈을 꾼 것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저는 잠이 깨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가위는 가위였고 깨어서 인사를 한 건 진짜 생생하게 생각이 났거든요. 뭔가 귀신에 홀린 듯 그렇게 귀신인가 가위인가 하는 것을 겪게 되고 그 일을 남친에게 이야기하니 원래 잘 보이던 귀신이라고 무뚝뚝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허름한 집 2채를 다 허물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그곳에서 돌아가시며 끝까지 건물 허무는 걸 반대하셨었는데 자식들이 결국 팔아먹은 거라고 했답니다. 본인도 들은 이야기일 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그래도 본 적 있으니 사실인 것 같다며 담배 한 대 태우더라고요.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며칠 뒤 경찰이 찾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PC방 건물이 가건물이었는데 정화조에서 뭔가 어떠한 것이 나왔다고 하더랍니다. 나왔다는 물건 중엔 사람의 피부 조직과 마약할 때 쓰는 주사기, 그 얇은 주사기들 있죠? 아주 여러 개가 나왔다고 해요. 그 정화조에서. 그래서 경찰이 찾아왔던 것이었고, 왜 피부 조직이 나오고 주사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손님 중 누군가 마약을 하고 그 PC방 화장실에 그 주사기를 버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뒤의 이야기는 전 알 수 없었어요. 헤어져 버려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그 건물은 그 자리에 계속 있고 PC방은 사라졌지만 다른 업체가 들어선 상태고요. 그때 그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뭘 찾던 것인 건지, 그리고 피부 조직과 주사기, 그리고 그 가위 눌림에 내 몸에 타고 있던 그 여자,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건지, 어떠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던 건지, 이 이야기가 끝일까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 동네 지나갈 때면 그 할아버지와 뭔지 모를 그것의 목졸림, 제 목에 그때 당시의 목졸림으로서 생생히 찍혀있던 그 손자국, 그 숨막힘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 그런 건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50년 가까이 지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5학년 때였나? 나는 당시 카와사키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꽤 깔끔해졌지만 옛날에는 말이지 그 공업지대, 약간 공사장, 약간 그런 좀 외진 곳이라고 해야 되나? 한가운데에 있었던 작은 공장들이 많았고 바다도 이게 뭐 바다인가 싶은 색깔을 띠고 있는 푸르스름색이 아닌 어두운 색, 냄새도 엄청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 동네 상점가 거리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공장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일하셨으니까 그곳에서 살아야 됐었던 거였죠. 그리고 여기저기 과자집이 너무 많았었어요. 5엔이나 10엔을 주고 살 수 있는 과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뽑기가 붙어 있어서 당첨되면 한 개 더 먹을 수 있는 1+1. 당연히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맛과자집은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같이 놀던 키다라는 녀석이 하굣길에 새로운 맛과자집을 발견했어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야, 있다니까? 그럼 지금부터 가보자. 내가 한번 알려줄게. 책가방을 맨 채 키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통학로에서 떨어진 운하 위 다리를 건너자 혼잡하기 짝이 없는 공장 단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큰 소리가 내며 끼익끼익 쾅쾅대며 무언가를 가공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이런데 과자집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아이들이 이런데 올 리가 없을 텐데? 라며 나는 투덜거렸지. 키다는 앞에서 계속 걸어가더니 금속과 약품 냄새가 나는 좁은 길로 접어들었었습니다. 아마 용접이나 도금 같은 걸 하는 곳이었겠지. 키다는 거기서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야, 저기야. 땡땡 발동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과자집이 아니잖아. 군대 막사 같은 건물이었지만 그 무렵에는 아직 그런 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3분의 2는 공장인 듯 다양한 부품과 공구가 있었고 자동차 반 정도의 크기가 돼 보이는 기계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 그리고 그 오른편 벽에 확실히 과자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뽑기랑 절인 오징어, 길쭉한 과자처럼 불량식품들, 어디에나 있을 법한 것들이 고생만 갖춘 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차피 재미없을 거란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30분이나 걸어온 보람은 없었구나 라고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여기 엄청 대단한 과자가 있다니까. 키다는 그렇게 말하며 기계 옆에 웅크리고 있던 어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또 왔어요. 초코 과자 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은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금속으로 된 가면 같은 걸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용접할 때 불똥이 눈에 튀는 걸 막는 그런 용접용 마스크였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고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보다 약간 키가 클 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뿌옇게 흐린 목소리로 하고는 선반에 있던 금속 깡통을 열었습니다. 초코 과자 2개 라고 말하며 키다는 40엔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옛다라며 깡통 안에 은박지에 쌓인 10cm 정도에 되는 과자를 키다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엄청 맛있다니까? 너도 사봐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밖에 나와서 보니 제조사명이나 성분 같은 건 전혀 써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란 글씨로 초코 과자라고 써있을 뿐. 키다는 황급히 은박지를 뜯고는 안에 들어있던 맛동산같이 생긴 초콜릿을 반으로 쪼개어 나에게 주었어. 반신반의하며 나는 초콜릿을 먹었고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라며 의문을 내뱉었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보지 못했다니까? 야, 이거 대단한데? 라고 생각한 나는
키다를 따라서 2개의 초코 과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엄청 빠르게 그걸 먹어치웠죠. 키다는 다 먹은 뒤 포장지를 펼쳐지니 손바닥 위에 무언가 푸른 우표 같은 걸 2장 올리고는 한 장씩 햇볕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뭐야 그거? 뽑기 카드야. 이렇게 해서 달나라 풍경이 보이면 당첨이래. 그치 아저씨? 철가면을 쓴 아저씨는 우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첨되면 달나라로 초대한다. 나도 내가 산 것에 들어있던 걸 비추어 보았지만 그저 파란 셀로판 뿐이었습니다. 나는 문득 아저씨가 다루고 있던 기계에 흥미가 동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 우주선이야. 이제 거의 완성됐는데 아직 심장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기계 중앙 부분을 장갑 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부분만 금속이 아니었다. 동글고 어슴푸레한 유리공이 붙어 있었습니다. 농구공보다 약간 큰 정도였을까? 이게 심장이에요? 맞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주선이라는 건 농담일 거라 여겼습니다. 이런 곳에 우주선이 왜 있어? 그 무렵 작은 자동차의 절반 정도 크기였기에 사람이 탈 만한 공간도 없었을 뿐더러 이건 절대 우주선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저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초코과자 맛있지? 외국에서 들여온 거야. 너희 학교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렴 많이. 돌아가는 길 키다와 둘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엄청 맛있는 초코과자였어. 애국제라니 진짜일까? 내일부터 우리 매일 가자. 애들까지 데리고. 다음날 곧바로 키다랑 다른 친구들을 더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3개씩 초코과자를 사서 먹은 뒤 감격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용돈이 떨어지기 전까지 매일 사러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친구들은 점점 늘어나고 이윽고 20명 가까이 되는 무리가 매일 과자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초코과자가 매진될까봐 매일 걱정했지만 아저씨는 계속해서 깡통을 안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만들던 기계는 점점 완성되는 것인지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던 부분이 매끄럽게 완성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그때도 10명가량이 과자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후지시마라는 녀석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나 달나라 풍경인데? 그 덤으로 붙어있는 카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야! 나도 좀 보여줘! 빼앗듯 들여다보았지만 역시 그저 파란 셀로판일 뿐이었습니다. 야! 거짓말쟁이냐? 라며 나는 투덜거렸지만 아저씨는 호지시마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달나라 풍경은 어떻게 보였니? 호지시마는 잔뜩 힘준 목소리로 아저씨 여기 미국 깃발이 세워져 있었어. 아폴로가 꽂은 그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오, 그걸 봤어? 당첨이야 라고 말하더니 호지시마의 이름과 주소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나중에 경품이 집으로 보내진다는 듯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아직 동이 채 트지 않은 5시쯤 호지시마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도로에서 뺑소니를 당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대형 트럭에 치였는지 몸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목격자는 없었지만 그 길을 지나다니는 대형 트럭은 얼마 없으니 금세 범인이 잡힐 거라고 아버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담임 선생님에게 들었을 때 나는 너무나도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방과 후에 다들 그 과자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은 꽉 닫혀 있었고 폐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표찰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모두가 호지시마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는 초코 과자를 먹을 수 없게 됐으니까. 역시 다들 중독 비슷한 상태였던 거였겠지. 뭔가에 홀린 듯.
호지시마의 장례식은 좀채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시신 중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결국 5일가량 지나가고 나서야 장례식이 치러졌고, 같은 반인데다 사이도 좋았던 나 역시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그 후에도 초코과자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 후에 매일 맛과자집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문은 닫힌 채 10일째였을까? 오늘도 닫혀 있으면 이제 그만 오자라는 생각으로 나는 혼자 과자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가게 안이 어쩐지 빛나는 것 같았었어요. 뭐지? 납작 엎드려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기계가 보였어요.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었고, 그런데 아까 기계 한가운데 유리공이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 유리공 안에 사람 얼굴이 들어있었어요. 내 친구인 호지시마다 라고 생각한 순간 그 얼굴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아니, 좁은 곳으로 잠깐 보았을 뿐이니 아마 잘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바보 같은 멍청한 같은 일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잖아. 그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난 뒤 조심조심 다시 그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가게 건물 그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공터가 되어 있습니다. 호지시마를 친 트럭은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 벌써 40-50년 정도 넘게 지났으니 진작 시효도 끝났겠죠. 그래서 호지시마는 달나라로 당첨이 돼서 그 풍경으로 여행을 떠난 걸까? 굉장히 심오하죠? 머리만 있었고, 그 머리는 눈을 깜빡였고,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그 친구는 분명히 달나라에 당첨됐다 그랬어. 그 친구가 다음날 사고를 당했고, 이 친구는 그러면 당첨이 됐다는 건 죽어서 달나라 여행을 보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당첨된 후지시마만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선으로 보이던 심장만 없었던 그곳, 그 심장이 됐었던 건 이 죽은, 당첨이 된 후지시마의 머리가 심장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이야기는 실제 제보 이야기입니다. 20여 년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친은 배달 일을 하면서 저랑 만나던 사이였고, 사귄 지 뭐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였나? 하루는 남친과 함께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고, 그 전화를 받은 남친은 친구에게 가봐야겠다며 갑자기 일어서는 걸 전 막고 싶어서 어딜 가냐, 같이 가자 등 자꾸 그냥 보내기 싫고 막고 싶어졌었어요. 그냥 그날은 저랑만 놀아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 땡깡을 부린 것 같아요. 안 가면 안 되겠냐? 왜 그리 자꾸 가려고만 하냐? 땡깡이란 땡깡은 다 부린 것 같아요. 오랜 친구 사이라서 꼭 가봐야 한다며, 그 친구가 다쳐서 입원하는 병원으로 가야 된다며 일어섰고,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나도 함께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떨어져 있기 싫기도 했고 그 친구가 밉기도 했으니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남자친구는 그래 그럼 같이 가자며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려 약속 장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바이크를 타던 사람이라 전 뒤에 올라탔고, 한참 달리다 신호를 기다리던 도중에 전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링거가 4개 여기저기 붙은 봉 아래로 줄은 제 몸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링거병을 다 던져버리고는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 와중에 제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부르니까 가야 된다. 저기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한다. 저기 있다고 같이 가자는데 왜 날 묶어두냐.
나가려고 했다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쯤이었나? 뭔가 환하게 빛이 나고 있어서 눈을 뜨니 중환자실이었고, 정신이 드냐는 의사의 말에 눈만 깜빡거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상체를 좀 올려보고 싶어서 올려달라고 해서 앉아보니 다친 분들이 많았는데,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 왼팔이 잘린 제 남자친구 친구가 거기 앉아서 절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볼 순 없었고 그냥 멍하니 보기만 보다가 기절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끔찍하기도 했고 처음 보는 광경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 물어보니 저랑 같은 날 들어와 팔이 부서져서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전 제 남자친구를 잊고 있었나 봅니다. 면회 온 엄마에게 남자친구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말이죠. 근데 엄마는 대답을 회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냐? 말해 달라. 왜 말을 안 해주냐? 제가 난동을 부리니 간호사 선생님이 제 팔과 다리를 묶고 안정제를 투여하고 그 뒤론 또 기억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또 깨어 면회 온 엄마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하는 말은 네 남자친구 너 사고 나던 날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었대. 장례식도 이미 다 치렀고 엄마 없이 아버지랑 남동생이랑 셋이 살던 착한 애였다는데 목격자 말로는 너랑 같이 붕 떴는데 네 남자친구 애가 널 한쪽으로 밀고 덕분에 넌 안전한 잔디밭에 떨어졌고 자기만 그냥 아스팔트 맨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더구나. 네 아버지가 내 남자친구였던 애 장례식에도 가고 다 했어. 다 끝냈다. 그 집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은 갔어도 따님은 살지 않았냐고 잘 키우시라고 그랬단다.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버렸다는 사실에 울기만 하고 또 울고 또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기절하는 것처럼. 안전제를 맞은 것 때문인지 꿈을 꾸는데 제가 어딘가를 가는 꿈이었어요. 가방 안에 이것저것 챙겨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살던 동네 앞 사거리쯤에서 택시 한 대를 타게 됐는데 저만 탄 게 아니라 제 앞에 팔 잘려있던 남자친구의 친구도 타고 여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전봇대 같은 곳에 쿵 하고 받아 전 내렸고 차를 보니 검은색 자동차로 세기변에 있더라고요. 가방을 메고 큰 대문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게 되었는데 철문 앞 하얀 수염이 엄청 긴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건넵니다. 여긴 왜 온 거야?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요. 안 돼. 아직 아니야. 라는 말과 함께 문 건너편을 보니 남자친구와 자기 친구와 함께 서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선인사만 하고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고. 입모양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잘 있으라고. 잘 살라고. 삐 하는 전자음과 함께 일어났는데 제 앞자리에 있던 남자친구의 친구, 팔이 잘렸던 친구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폐혈증인가? 그걸로 사망하게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제 곁을 일찍이도 떠나버렸고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 가끔가다도 생각이 납니다. 그 사고가 나는 당시에도 나를 살리려고 했던 남자친구 가끔씩 생각이 나네요. 여자친구를 살리려고 밀고 본인은 죽고 말이 안 나온다. 잠깐만. 나도 눈물이 나오는데 참았어요. 마지막에 잘 있으라고 그거 할 때 나 진짜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잠깐만. 잘 있으라고. 이런 썰은 이제 피해야 되나? 눈물에서 콧물 날 것 같아.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왈가닥 중에 왈가닥이라는 사내 아이들과 치고받고 싸우거나 제가 여자이지만 여자아이들의 고무줄을 가위로 끊고 도망가는 등 그야말로 선머슴도 이런 선머슴마가 없었습니다. 초가을쯤이었나? 그날도 교실에서 아이들과 책상 위를 뛰어다니며 수업 종친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놀고 있었을 때였나? 그때였을 거예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수업 종이 쳤는데 떠드는 사람이 누구야? 반장, 부반장 앞으로 나와. 그때 전 부반장이었기에 반장과 함께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반장, 부반장이라는 것들이 애들 조용히도 안 시키고 같이 떠들어? 칠판 잡아 빨리. 그렇게 반장과 부반장인 제가 칠판을 잡고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해야 했고 담임 선생님은 1m가 넘는 커다란 쥐봉으로 엉덩이를 세게 베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너희 둘과 아까 떠든 놈들 전부 나와서 바깥 화장실 청소하도록. 담임 선생님이 얘기한 바깥 화장실이란 저희 국민학교 본관 바깥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로 70년대 전까지 사용하고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자자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전등 하나 없는 곳이라 선생님들조차도 무서워서 사용하지 않는 곳이고 그곳을 아이들끼리 청소하라고 하다니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로 고속감이지만 때는 1991년 아이들 체벌이 심한 시기였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은 오늘 이 화장실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 너희들 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검사받도록. 그리고 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푸세식 화장실은 사용하지 않은 곳이라 여분의 키는 없었고 무조건 담임 선생님이 준 키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푸세식 남자 화장실 키를 받아들고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는 시간이었지만 그곳 푸세식 화장실은 주변은 검은색 아로라가 느껴질 정도로 너무 어두웠고 너무나도 컴컴하며 습했습니다. 성인인 선생님들도 무서워하는 곳인데 하물며 11살인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울지 짐작하실 겁니다. 이 푸세식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이 13칸, 남자 화장실이 2칸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먼저 여자 화장실부터 청소를 시작했는데 전등도 없고 또한 손전등 하나도 없었기에 바깥에서 새어 들어오는 조그마한 햇살에 의지해서 청소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어둡고 으스스했기에 저희들은 다 같이 화장실 문을 하나씩 열고 푸세식 변기의 빛을 보지도 않고 그 주변을 마대걸레로 팍팍 닦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10번째, 11번째, 12번째, 드디어 여자 화장실의 마지막 칸 13번째 칸. 그렇게 계속 잘 열리던 화장실의 문이 13번째 칸에서는 아무리 힘을 주어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녹이 슬어 안 열리는 것이 아닌 마치 누군가 안에서 손으로 잡고 있는 듯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다 못해 내가 열겠다고 하고서는 문에 손잡이를 당겼는데 어라? 문이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기 있는 척했지만 사실 저도 무서워서 변기 주위만 걸레로 닦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푸세식 변기 안을 내려다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두운 변기 안인데 제가 그곳을 보는 순간 빛을 비추는 듯 선명하게 안이 보였고 거기에는 하얀 얼굴, 빨간 입술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두 눈이 맑은 하늘색의 프랑스 인형의 두 눈을 깜빡깜빡이며 시익하고 저를 보고 소름 끼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치며 화장실을 나왔고 다른 아이들은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설명하고는 누군가 안에 들어가 확인해 주길 바랬지만 그 누구도 선뜻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용감하게 그중 한 명이 살금살금 들어가서 변기 안을 확인하는데 야, 너 놀라서 헛것 본 거 아니야? 그냥 돌돌 말린 휴지만 있는데? 휴지? 아니, 제가 본 것은 결코 휴지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들어가 변기 안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정말 두루마기 휴지 한 통을 말아서 버린 것처럼 돌돌 말려있는 하얀 휴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헛것을 보고 호들갑을 떨었다며 빨리 청소나 마저 하자면서 남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소름 끼치게 웃던 그 인형은 결코 헛것을 본 것은 아니었고, 더군다나 쓰지 않는 화장실에 하얀 휴지가 더럽혀지지 않고 변기 안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오싹했지만 일단 친구들을 따라 남자 화장실로 갔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두 칸이라 저를 포함 단 3명만이 남아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칸의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여는데, 분명 아까 담임 선생님께서 오늘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화장실인데 그 안에 당일 날짜의 신문지가 반이 접혀 놓여 있었습니다. 쓰지도 않은 화장실에 당일날 신문이라니. 저희는 대충 걸레로 닫고 마지막 남자 화장실 문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저를 포함하여 전원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청소도구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본 것은 막 불을 붙인 듯 재떨이 위에 놓인 하얀 담배. 이 담배에서 한 줄기 연기가 피어오르며 타고 있었고, 그 옆에 놓인 성냥에는 금방 후 하고 분 듯한 꺼져가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1시간 이상 청소하는 동안 그 누구도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담배가 타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소문처럼 여기는 귀신이 사는 화장실이라 귀신이 저에게 장난질을 한 것일까요? 화장실에서 인형 귀신, 이런 귀신을 본 적이 꽤 있죠. 저도 약간 나는 이 이야기를 좀 설명해드리면서 설마 나 그게 나올 줄 알았어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예전에 그거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갔었거든요. 예전에 많이 듣고 무서웠던 거 있잖아. 머리 감을 때 조심하라고. 머리 감을 때 뒤에서 귀신이 머리카락을 하나씩 세고 있다. 그거를 다 세고 나면은 넌 죽을 거다 라는 이야기도 있잖아. 그런 거 되게 무서웠었거든.